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7월 10일에 시행이 됐었죠. 네. 처음 시행된 국가직 7급 PSAT 중에 상황 판단 해설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강의는 뭐 새로운 방법들, 쉬운 방법들도 있겠지만은 일단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접근을 할 거고요.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신 수험생들은 2차 준비하시느냐고 바쁘실 테고, 이제 향후에 7급 국가직에 지원을 하실 분들한테 좀 길잡이가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해설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자세하게 하지 않고요. 실전 그 프리 강의처럼 진행을 할 테니까요. 일단 중요한 부분들 그리고 답이 나오면은 그 단계에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형태로 이제 해설을 하니까 실전처럼 해설을 하니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법조문형입니다. 법조문형 보시면은 항상 누누이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단락을 나눠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 키워드 체크를 해야 된다. 이제 그게 중요하죠. 자, 지금 보시면은 얘는 하나의 조문으로 되어 있고요. 항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항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항을 나눠주시고요. 자, 그 다음 키워드 체크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지의 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제외. 자, 요런 부분들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주민등록지의 시장인데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이 된다.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읽어 내려가시면 군수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자, 이런 용어들 중요합니다. 신청. 자, 그 다음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1호부터 3호까지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 자세히 읽으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2항의 중요한 부분 보니까 1항의 신청 혹은 5항의 이의 신청을 받은 주민등록지에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이 주민등록변경위원회 변경 여부에 관련된 결정을 청구해야 된다. 자, 지금 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청구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주민등록지의 시장은 사망, 변경위원회로부터 인용 결정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의 번호를 지체 없이 변경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 그런데 제한 요소가 있죠. 번호 앞자리 6자리하고 뒷자리 중 첫째 자리는 변경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제1호 이외의 6자리는 임의로 변경이 가능하답니다. 자, 그 다음 사항을 보니까 신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 등 기재된 번호의 변경을 위해 번호 변경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주민등록 번호만 바뀌면은 자동 변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신청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변경위원회로부터 기각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등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 보시고 옳은 것 찾는 겁니다. 갑은 주민등록 유출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자 주민등록 번호 변경 신청을 하였다. 그 다음에 갑의 주민등록지는 A 광역시 B9이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첫 자리는 2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광역시장이 주민등록번호위원회에 갑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청구를 해야 한다.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1항에 보시면은 주민등록지의 시장에게 신청을 하는데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은 제외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하면서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번호로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변경위원회, 지금 변경위원회는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변경위원회는 번호 변경 여부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변경을 실제로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이 하는 거죠.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그러니까 주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2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주민등록번호의 뒤에 첫 번째 숫자는 바꿀 수 없다라고 했는데 4로 바뀌었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선지 보시면 갑이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갑이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변경 신청을 해야 된다. 네, 사항에 의해서 자동 변경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따로 해야 되는 것이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도 법조문형 문제인데 얘는 이제 조문이 몇 개로 나눠지니까 일단 단락을 좀 나눠 볼게요.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그 다음에 이렇게 4개. 그래서 총 5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 중앙관서장은 소관 물품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고 필요에 따르면 다른 중앙관서 소속 공무원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항에 따라서 위임받은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고 부른다. 자, 중요한 키워드 나왔습니다. 다음 조문 보시면 물품관리관은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정해진 물품에 대하여 그 계획의 범위에서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할 때마다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물품의 취득에 관한 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자, 지금 보시면 필요할 때마다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조치를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약 담당 공무원은 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예산 범위에서 해당 물품의 취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 여기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물품은 국가시설에 보관을 하는데 다만 물품관리관이 국가시설에 보관하는 물품이 이제 부적당하고 하다고 인정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외에도 보관할 수 있다 해가지고 여기는 그냥 특별한 키워드 없이 읽어주시면 되겠고, 물품관리관은 자, 주체 물품을 출납하려면 물품 출납 공무원, 자, 또 다른 주체가 나왔습니다.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출납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명해야 한다. 출납을 명해야 한다 되어 있고요. 물품 출납 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함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항 보시면은 물품 출납 공무원은 보관 중인 물품 중 사용할 수 없거나 수선 개조가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보고를 해야 된다. 물품관리관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물품관리관은 2항에선 수선 개조가 필요한 물품이 있다고 인정하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나 그 밖의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2번 같은 법조문은 그 주체가 여러 명이 나와요. 중앙관서장이 나오고요. 물품관리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약 담당 공무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출납 공무원까지. 그래서 이렇게 키워드가 그 주체 대상이 여러 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문제를 풀어야 돼요.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살펴보면 1번 물품 출납 공무원은 물품 관리관의 명령이 없으면 자신의 재량으로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맞는 문장이 나왔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근거 잠깐 보면요. 물품 출납 공무원 여기 보시면은 물품 출납 공무원은 1항에 따른 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명령은 누가 하냐면 물품관리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체, 대상 다 옳고요. 출납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인데 우리가 이제 실전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요. 1번에 정답이 나왔을 땐 불안해합니다. 네, 누누이 수업 때도 말씀드리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오히려 2번 같은 경우는 검사해야 될 문제로 놔두고 넘어가시는 게 문제 풀 때 효율적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만 볼게요. 자, 한 4번 한번 볼까요? 4번만 한번 볼게요. 물품 수급 관리 계획에 정해진 물품 이외의 물품이 필요한 경우 물품 관리관은 필요할 때마다 물품 출납 공무원에게 물품 취득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자, 요건 틀렸죠. 어디서 틀렸냐면 물품 출납 공무원이 아니고요. 대상이 계약 담당 공무원이죠. 계약 담당 공무원. 그래서 4번은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나 대상 자체가 여러 명이 나올 때는 조심스럽게 문제를 풀어야지 실수가 안 나온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지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찾는 문제이고요. 자, 조문을 보니까 크게 두 개의 조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 분석하고 키워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통신사실 확인 자료의 제공,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뭐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처한다. 즉, 두 가지 징역과 자격정지를 병과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1항에 위반하여 우편물을 검열,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통신 대화 내용에 대해서 누설한 자, 자, 이렇게 돼서 1호와 2호에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3호를 보시면 누구든지 단말기기 고유 번호를 제공을 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되는데 다만 이동전화 단말기 제조업체 또는 이동통신 사업자가 단말기의 개통 처리나 수리, 정당한 업무의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래서 여기 그러하지 아니하다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 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이란 얘기겠죠. 자, 둘 다 해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선택. 그런데 여기 과는 둘 다 모두 병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문 보시면 앞에 조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의 불법 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체록된 전기통신 내용, 그 다음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한 내용은 재판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선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갑이 불법 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의뢰 우편물은 징계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선지고요. 2번은 갑이 을과 정책 용역을 수행하면서 을과의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했는데, 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앞에 조문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책 용역을 수행할 때 대화를 녹음한 내용은 앞에 조문에 포함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고 단정 지었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린 선지. 그 다음 3번 보시면 갑이 을과 병 사이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 내용을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 1,000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공개되지 아니한, 자, 지금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여 공개한 경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위쪽 2항의 근거가 2항의 두 번째, 자, 이렇게 되겠죠. 1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상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 자, 그래서 녹음해서 공개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공개까지 했으니까 2항에 포함이 되고요. 이것은 징역과 자격정지를 병과해야 되는 대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벌금만 처한 것은 틀리게 됩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은 이동통신 사업자 갑이 을의 단말기 개통을 위하여 단말기 고유 번호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요건 틀렸죠. 자,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사망의 개통 처리를 위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마지막 5번이 정답이겠네요. 갑이 을과 병 사이의 우편물을 불법으로 검열한 경우 2년의 징역과 3년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자, 2년의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에 들어가고요. 5년 이하의 자격정지 안에 3년 자격정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이제 유형적으로 봤을 때는 분석 추론형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분석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추론 혹은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답을 얻어내는 형태인데 단순한 수리 계산형으로 보기는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번 문제 한번 보면 지원 대상 후보 현황이 있고요. 그거로 그 현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기업 F가 받을 지원금은 하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산 6억이고요. 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지원 대상 선정과 지원군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일단 500억 미만의 기업만 지원하며 우선 지원 대상 사업은 백신, 비대면, 인공지능이다. 자, 지금 500억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500억이 넘어가는 이상인 B기업과 C기업은 아예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빠지는 거죠. 그냥 지워버리면 돼요. 그 다음에 우선 지원 대상 사업이 인공지능, 비대면, 백신 이렇게 세 가지래요. 그죠? 농산물하고 의료는 우선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또는 여기 세 번째 항목이죠. 두 번째 항목. 우선 지원 대상 사업 분야 또는 우선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업 분야 내에서 소요 광고기 곱하기 총 매출이 작은 기업부터 선정을 한다. 자, 그러니까 요 세 개 중에서는 총 매출이 작은 기업부터 하게 되고요. 그 다음 우선 지원 대상자가 아닌 부분도 지금 소요 광고비와 총 매출을 곱한 값이 작은 기업부터 먼저 선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지원금의 상한액은 1억 2천만 원이나 해당 기업이 2020년 총 매출이 100억 이하인 경우에는 2배까지 지원을 할 수 있고 단 지원금은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위 지원금 산정 방법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한 최대 금액을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대상 기업에 순차적으로 배정한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예산이 6억이고요. 지금 보시면은 예산이 6억이고 일단 우선 대상자 중에 보면은 여기는 300 곱하기 4니까 1200, 그 다음에 200 곱하기 5니까 1000, 그 다음에 여긴 30 곱하기 4니까 30 곱하기 4니까 120. 그래서 여기가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 아이고 순서가 잘못됐네요. 2순위, 3순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는 100억 이하입니다. 그죠? 그러면 1억 2천에
1억 2천에 2배니까 2억 4천까지 될 것 같은데 소요 광고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2억까지만 되게 돼요. 2분의 1이 2억이잖아요. 4억에 2분의 1이니까요. 그러니까 2억까지만 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은 여기는 비대면이고요. 총 소요 광고비가 5억입니다.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고요. 같은 방법으로 D도 1억 2천만 원까지 다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요된 금액이 4억 4천만 원.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될 F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F하고 C인데 C는 400 곱하기 3이니까 1200. 그 다음에 여기는 100 곱하기 6이니까 600. 그래서 F가 먼저 우선 지원을 받는데 100억 이하니까 2배까지 받을 수 있지만 전체 6억 중에 4억 4천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예산 안에서 1억 6천만 원까지만 이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F가 받을 지원금은 1억 6천만 원.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 5번 문제입니다. 자, 5번은 이제 뭐 수리 비교형 혹은 수리 퀴즈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부서 전 직원을 57명으로 구성하는 혁신 조직 출범을 시켰으면 한다 했고, 조직의 구성에 대해선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10개의 소조직을 만들 때 5명, 6명, 7명의 소조직은 각각 하나 이상이었으면 합니다. 각 직원은 하나의 소조직에만 소속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5명으로 구성되는 소조직의 최소값과 최대값을 구하래요. 자, 이제 풀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가 소조직을 10개를 만들어야 돼요. 점점점에서 10개. 그죠? 그래서 여기 일단 5명, 6명, 7명이 들어가 있는 조직이 최소한 하나 존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5명, 여기 6명, 여기 7명을 일단 배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인원이 39명이잖아요. 39명. 아니, 57명이잖아요. 57명에서 18명을 빼주니까 이제 4번부터 10번 소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게 39명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치해야 될 팀은 7팀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냐면 최소 인원이 5명이거든요. 그래서 5명씩을 다 배치를 해요.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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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팀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나니까 남은 인원이 몇 명이냐면 7호 35니까 39에서 35명 빼니까 4명이 남아요. 자, 이제 이 4명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5명인 소조직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자, 먼저 최소값은 이 4명을 여기다 1명, 여기다 1명, 여기다 1명, 여기다 1명 이렇게 보냈을 때 여기가 최소가 되죠. 그죠? 근데 이때 조심해줘야 돼요. 5명 여기 이미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3개에다가 4개가 최소값이 돼요. 그러니까 최소는 4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선지 중에 4번과 5번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대값은요. 최대값은 같은 맥락으로 여기 4명을 갖다가 최소의 조직 안에 다 배치를 해야 돼요. 근데 7명까지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2명 플러스 2명을 해주면 여기서 5명인 그룹이 5명인 소조직이 5개. 거기에다가 잊지 말아야 되죠. 여기 실수합니다. 1개를 추가해서 총 6개의 소조직이 최대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6번 문제입니다. 자, 6번 문제. 6번 문제는 이제 접근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좀 현격하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값의 통합력에 투입돼야 될 노력의 최소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계산할 건 재능에다가 4를 곱하고요, 노력에다가 3을 곱해가지고 업무 역량 값이 정해진대요. 그 다음에 재능에 대해서는 기획력 90, 창의력 100, 추진력 110, 통합력 60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력은
총 100인데 값은 가능한 노력을 남김없이 투입해서 나눠 갖는데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재능과 노력의 값은 음이 아닌 정수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재능을 먼저 보면은 재능과 노력이 있죠. 재능을 먼저 보면은 이제 여기는 360이고요. 4배를 해야 되니까요. 곱하기 4를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창의력은 400. 그 다음에 추진력은 440. 그 다음에 통합력은 240. 자,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통합력의 노력의 최소값이니까 이게 노력을 x라고 하고 그 노력의 3배를 하니까 3x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 우리가 극단적인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극단적인 값. 여기는 이제 좀 논리적인 부분이 많이 접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최소값을 찾는 거잖아요. 최소값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총점에서 최소값이 될 수 있는 건 440이고 노력이 빵점일 때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커야 된다라고 일단 부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다라고 답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얘가 3x 플러스 240점이 여기 있는 추진력의 440점, 그 다음에 노력이 빵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 커야 돼요. 440. 맞죠? 자, 그러면 얘를 이항을 해주시면 3x는 200 이렇게 나오고요. x는 66.x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x는 67점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봤더니 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선지가 이렇게 돼 있어요. 67점부터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얘가 지금 x가 67점이잖아요. 67점. 그죠? 그 다음에 33점이라는 점수가 남아요. 그 33점을 이제 얘네들이 나눠 가졌을 때, 33점을 얘네들이 나눠 가졌을 때 440점을 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얘가 우리가 계산할 때 극단적인 값이 맞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자, 이제 볼게요. 이 노력 점수에는요, 노력 점수를 이거를 이제 33점이 남은 거를 노력 점수를 이제 적당하게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33점이 나눠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3배를 하니까 99점이 되게 돼요. 99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440점이 안 넘어가게 하려고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면 최소값이 67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편차가 80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편차가 40점이에요. 그러니까 440점이 되기 위해선 40점하고 80점, 120점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99점은 나눠가지고 440점 이하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440점 이하로.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99점을 갖다 여기 39점 주고요. 그죠? 그 다음에 60점을 여기다 주면은 440점에 못 미치면서 최소값 67이 가능하게 돼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1번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부등식이 나왔다라고 해서 x는 67점이다 했을 때는 실수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남은 점수 33점이 이렇게 배치됐을 때 67점으로 그 가능한지 안 한지, 나머지 33점을 배치했을 때 가능한 경우가 나오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지만 최종 정답이 결정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 자, 뭐 퀴즈형 문제인데 원의 쟁반의 둘레에 따라, 자, 그럼 원 하나 그려주고요. 쑥떡, 인절미, 송편, 무지개, 팥떡, 호박떡 순으로 한 개씩 시계 방향으로 늘여놓는데 이 떡을 먹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 자, 특정한 떡은 시작점으로 하여 시계 방향으로 떡을 세다가 6번째 해당하는 떡을 먹고 나면 시계 방향으로 이어지는 바로 다음 떡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 그래서 반복해가지고 마지막 한 개가 남으면 마지막 떡을 먹는다. 자, 이 문제
되게 간단하게 풀리는데 또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기호화할게요. 자, 보세요. A, B, C, D, E, F 해가지고 6개를 기호화할게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마지막에 송편을 먹었을 때 그 직전에 먹은 떡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호화해서 보면은 처음에 볼게요.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떡이니까 F가 처음에 먹습니다. 그럼 F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A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니까 A가 2번째 먹는 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니까 3번째 먹는 떡은 C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먹는 떡 C 지워지고, 그 다음에 D, 둘, 셋, 넷, 다섯, 6이니까 4번째 먹는 떡은 B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같은 방법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니까 5번째 먹는 떡은 E, 마지막 먹는 떡은 D가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배치 보세요. 송편이래요. D가 송편. 근데 E는 배치될 때 송편 다음에 배치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쭈루룩 순서대로 배치된다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그러면 송편 다음에 배치되는 게 직전에 먹은 떡이니까 정답은 무지개떡.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푸신 분들에 따라서 난이도가 어려웠다 아니면 간단했다 좀 극명하게 나눠지는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8번 문제입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은 A에서부터 이제 얘도 수리 퀴즈 문제고요. 그러니까 수리 퀴즈형인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자, A에서부터 D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A가 가장 무겁고, 자, A가 가장 무겁고, 그 다음에 B, C, D 순서래요. 자, 정보를 가공합니다. 정보를 분석을 하고 우리가 문제 풀기 편하게 누누이 강조하죠. 수업 시간에 맨날 강조합니다. 정보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가공하는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출제 의도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다. 무조건 그 룰에 맞춰가지고 그대로 쫓아가라. 자, 이렇게 일단 가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게를 측정하기 위해 서로 다른 두 상품을 저울에 올려놨더니 35, 39, 45, 44, 45, 50, 54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런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보면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경우, 2개를 선택하는 경우. 물론 이제 조합을 기억을 하시는 경우는 4C2라고 하고요. 6 곱하기 5 나누기 2 곱하기 4 곱하기 3 나누기 2 곱하기 1 해가지고 6가지가 나오니까 둘씩 조합한 게 이 6가지 무게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B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 때는 사용하지 않는 내용인데 A, B, A, C, A, D 그 다음에 B, C, B, D 그 다음에 C, D 이렇게 해서 6가지가 나오는데 그 6가지 무게가 다 나온 거죠. 맞죠? 이렇게 노가다로 해도 금방은 찾아요. 자, 그런데 이 무게를 6개를 다 더했을 때 A가 몇 번 들어가요? 3번. B가 3번. C가 3번. D가 3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요거는 그냥 놔둘게요. 일단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총 무게 6개의 총 무게를 더하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다 더한 무게에 3배를 한 게 여기 있는 무게를 모두 더한 값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267이 나와요. 자,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무게는 얼마가 되냐면 89가 나오는 거죠. 89. 2개씩 묶어서 89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이제 또 배치 볼게요. 자, 이제 여기를 잘 봐야 돼요. 39kg, 35kg 여기다 써서 할게요. 35kg, 39kg, 44kg, 45kg, 50kg, 54kg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얘는 둘이 이렇게 매칭돼서 89가 되고요. 이렇게 둘이 매칭돼서 89, 이렇게 둘이 매칭돼서 89예요. 근데 가장 무거운 무게가 나오려면 얘는 A, B여야 되고요. 얘는 C, D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거운 무게가 나오려면 AC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자동으로 B, D가 되게 돼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여기는 경우의 수가 좀 생겨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생기는 게 이게 AD가 되고 요게 AD가 되고 요게 BC가 될 수 있고요. 거꾸로 얘가 AD가 되고 얘가 BC가 될 수 있어요. 요 무게 차이에 따라서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부분만 조심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가장 무거운 상품하고 가벼운 상품을 제외하고 두 상품을 구매하니까 BC를 구매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B 더하기 C는요, 44kg 또는 45kg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럼 44 또는 45가 아닌 거 지워볼게요. 자, 아닌 거 지워보니까 여긴 46kg니까 4번 날라갔고요. 여기 48kg니까 4번 날라갔고요. 여긴 44kg, 여긴 45kg, 여긴 44kg니까 일단 보류. 자, 그 다음 단계가 뭐냐 하면요. 요게 이제 보여야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지금 D가 겹치죠. D가 겹치죠. 그래서 39에서 35를 빼면은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B에서 C를 뺀 게 4kg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44 또는 45인데 둘의 차이가 4kg 되는 거를 찾아야 돼요. 자, 여기는 키로수가 6kg 차이 나죠. 그 다음 여기는 7kg 차이 나죠. 실제로 BC 4kg 차이 나는 건 정답은 3번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정답 3번 찾아내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정확한 풀이를 할 때 여기서는 AD, BC, BC, AD가 가능해요. D가 극단적으로 무게가 작으면 가장 큰 무게와 가장 작은 무게를 더했을 때 중간 무게보다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더하기 C가 가능한 것은 44와 45kg이 모두 가능한 경우의 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되는데, 최종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면 BC의 차가 4kg이어야 되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밖에 없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 함정에 빠져가지고 실수하신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게 문제 조건을 잘 보면요, 7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는 7시 정각에 첫 종을 치기 시작해서 일정한 시간 간격, 자, 이게 중요합니다. 7분의 종을 친대요. 그래서 이 쾌종시계가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2번 이상 종을 칠 때는 간격이 동일하대요. 그런데 6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6번의 종을 치는 시각이, 6번째 종을 치는 시각이 6초래요. 자, 이게 간격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심하셔야 될 게 6시 정각에 쳤어요. 한 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를 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얘가 지금 6초예요. 정각에서부터요. 그런데 간격은, 시간적인 간격은 이때 6시 정각에 6시 6초. 근데 실제로 얘네들의 간격은요, 시간의 간격은, 죄송합니다. 시간의 간격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간격은요. 그러니까 이게 정각, 그러니까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6번인데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중간의 간격은, 여기는 6개지만요. 여기가 0초, 1초, 0초, 그 다음에 여기가 6초, 이렇게 해서 6번째가 쳐졌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나눠지는 간격은 5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초 나누기 5를 하면은 한 간격당 1.2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1.2초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풀어야 될 문제는 11시 정각을 알리기 위해서 마지막 종을 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지금 6초일 땐 간격이 5개였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11초일 때는 간격이 몇 개냐 하면 10개가 나와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1.2초씩이니까 1.2초 곱하기 10이 돼서 정답은 12초가 되게 되는 거죠.
여기 잘못 썼어요. 11번째. 그래서 여기가 0초면 여기는 12초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최종 정답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간격으로 시간의 간격이 얼마가 되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 문제였다라는 거. 어렵지는 않은데 실수하신 분들이 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7급 시험이 함정 문제들이 좀 많았어요. 자, 다음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또 퀴즈형 문제죠. 퀴즈형 문제가 많이 출제됐어요. 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현재 시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을 한 사람은 갑, 을, 병, 정, 무 5사람인데 이제 문제 조건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갑은 병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했다. 자, 이것만으로 갑이나 병은 배치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면 을은 정이 남겨놓은 일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의 일을 했다. 자, 이거 가지고 또 우리가 바로 확인을 못해요. 자, 그런데 여기 세 번째 문장. 병은 자신이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남겨놓고 있다. 병 자신에 대해서만 설명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선 이 부분이 키워드예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얘를 못 찾아냈으면 이 문제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현재까지 했던 일을 X라고 하면은요. 그죠? 이제 현재까지 했던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이 남겨져 있대요. 2분의 1X. 이게 전체가 합이 1이 돼야 돼요. 맞죠? 자,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X는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 일의 양을 1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병이 일한 양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못 찾아내면 이 문제는 이제 쳇바퀴 도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고요. 하지만 얘를 찾아내는 순간 이제 앞쪽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보면, 자, 갑은 병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일을 했대요. 병이 아직 하지 못한 일은 3분의 1, 그거의 절반을 했으니까 6분의 1 해서 갑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을 한번 볼까요? 을은 정이 남겨놓은, 아직 정을 못 구했으니까 얘는 잠시 보류. 그 다음에 정은 갑이 남겨놓은 일과 동일한 양의 일을 했다. 갑이 남겨놓은 건 6분의 5예요. 6분의 1을 했으니까, 그죠? 정은 6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무는 을이 남겨놓은, 근데 을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을은 정이 남겨놓은 일의 2배. 자, 정이 남겨놓은 일은 6분의 1이고요. 그거의 2배니까 6분의 2.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장. 무는 을이 남겨놓은 일의 절반. 자, 그러니까 을이 남겨놓은 일은 6분의 4, 절반이니까 6분의 2. 6으로 다 통분하면 6분의 4가 되고요. 두 번째로 많은 양의 일을 한 사람은 뭐냐면 병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병. 물론 이거를 좀 시각적으로 나누면서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해주셔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어디까지나 이 병이요, 병. 병을 이용을 해서 병의 현재 일한 양이 전체의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 문제는 이제 산으로 가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 3번 이렇게 되겠고요.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11번 문제 보시면은, 자, 다음 글을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 점수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논리 퀴즈 플러스 수리 퀴즈, 퀴즈형 문제인데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면 A과는 과장 1명과 주무관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주무관의 직급은 갑이 가장 높고 을, 병, 정 순으로 낮아지고 성공적으로 마친 보상의 성과 점수는 30점, 과장 A는 A과에 부여된 30점을 자신을 제외하고 주무관들에게 분배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주무관들의 요구를 모두 반영하여 성과 점수를 분배하고 점수는 모두 자연수, 다른 자연수다. 자, 대화를 읽어볼게요. 자, 과장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야죠. 하지만 저는 정보다 제가 높아야 됩니다. 값보다 정이 높아야 된다. 자, 이번 프로젝트의 성공에 제가 가장 큰 기여를 했으니까 제가 가장 높은 성과 점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을이 가장 우선, 그 다음에 곽과 정의 순서, 그 다음에 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상급자보다 낮게 받고 하급자보다 높게 받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정은 내년 승진 시험에 필요한 최소 성과 점수인 4점만 받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이 가장 적고요. 그런데 병은요, 병은 이제 을, 갑, 지금 이제 갑은 정보다 앞서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병은요, 상급자보단 적게, 하급자보단 많이. 그러니까 병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순서가 을, 갑, 병, 정 순서가 돼야 되고 정은 4점이 되게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우리가 체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30점 중에서 4점이 배치가 됐고요. 여기는 합쳐가지고 26점이에요. 26점. 자, 그래서 우리가 병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성과 점수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여기 선지에서 10점부터 내려가 보자고요. 자, 병이 10점인 경우 남은 점수가 16점입니다. 16점을 반씩 나누고 한쪽으로 몰려도 10점보다 높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점은 안 되고요. 이번에 9점인 경우예요. 9점인 경우도 여기 남은 점수가 17점이에요. 17점이니까 안 되겠죠. 여기 좁네요. 조금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9점인 경우 나머지 을갑이 가질 점수가 17점인데 둘 다 9점보다 높은 점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8점인 경우 여기는 18점이잖아요. 그럼 나눠 가질 수 있는 최대 점수치가 9점, 9점 혹은 8점, 10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병이 받을 수 있는 점수 7점을 해보면 이제 가능한지 보면 합쳐서 19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10점, 여기가 9점 하면은 을, 갑, 병, 정 4점까지 모두 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점수는 여기 있는 7점, 병의 최대 성과 점수는 7점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아기, 돼지, 노래 부를 뻔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각각 집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형제는요, 엄마 돼지로부터 독립해서 벽돌, 나무집, 지푸라기 집 중에 하나씩을 선택을 하고요. 벽돌집을 지을 때는 벽돌만, 나무집을 지을 땐 지지대, 나무와 지지대, 지푸라기 집도 나무대와 지지대. 근데 지지대는요, 나무집은 20만 원이고요. 지푸라기 집은요, 5만 원이래요. 그죠? 5만 원일 때 이제 그 집의 면적 1제곱미터당 필요한 개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아예 계산을 해보면요. 요거 1제곱미터에 벽돌이 필요한 개수가 15개니까 1제곱미터를 짓는데 여기는 9만 원이 들어가고요. 여긴 6만 원 들어가고요. 단위 축소했습니다. 그 다음 여긴 3만 원 들어가요. 그죠? 1제곱미터 짓는데.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첫째 대지의 면적은 둘째 대지집의 2배이면서 셋째 대지집의 3배인데 합친 면적이 1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첫째 대지가 있고요. 둘째가 있고요. 셋째가 있거든요. 자, 이거를 먼저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첫째 대지가 이제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쉬워지죠. 첫째 대지집은 둘째 대지집의 2배, 셋째 대지집의 3배. 그러니까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인 거 일단 6을 써줘요. 맞죠? 그 다음에 둘째 대지는 이거의 2분의 1이니까 3. 그 다음에 셋째 대지는 3분의 1이니까 2. 그래서 6대 3대 2라는 면적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총 면적의 합이 11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지금 보니까 6, 3, 2를 더하면 11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결정이 돼버리고 비율로 표시했던 비례를 없애는 거예요. 그냥 이제 확정이 된 거죠. 이렇게 6제곱미터,
그 다음에 3제곱미터, 그 다음에 2제곱미터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 짓고 나서 보니까 둘째 대지에 집을 짓는 재료 비용이 가장 많이 들었대요. 자, 이렇게 됐대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논리적인 판단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까지는 정보를 분석하고 가공하는 단계였고요. 이제 퀴즈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이 온 거예요. 자, 보시면은 6제곱미터, 3제곱미터, 2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지금 보면 이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거죠. 자, 그런데 지금 3제곱미터를 가장 비싼 거래도 27만 원 나와요. 맞죠? 그러면 27만 원에 그러니까 벽돌집을 둘째가 벽돌집이라고 했을 땐 27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나무집이 20만 원 지지대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20만 원에다가 나머지 거를 아주 최저로 만든다라고 해도 여기 지금 6만 원 곱하기 6 하면 36만 원이고요. 3만 원으로 해도 18만 원이 되니까 둘째가 최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는 무조건 나무집을 지어야 돼요. 나무집. 둘째가 나무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둘째가 나무집을 짓는 요 20만 원이 추가가 되는 둘째가 나무집을 짓는 1번과 5번을 제외하고 2, 3, 4번을 날려버리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실제 계산을 안 해도 답은 나와요. 왜냐하면 둘째가 가장 많은 금액이 되는데 만약에 첫째가 벽돌집이 돼버리면은 자, 지금 둘째는 지금 나무집이니까 20만 원 더하기 6만 원 곱하기 3이니까 18 이렇게 해서 38만 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6 곱하기 9를 해버리면 54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벽돌집은 아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지푸라기 집 이렇게 되는데 최종 확인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6하고 3만 원 곱하니까 18만 원에 지지대 가격 5만 원 더하고요. 그 다음 셋째는 2제곱미터에 벽돌집 9니까 18만 원. 그래서 둘째가 가장 큰 금액이 나오는 거 5번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12번의 포인트는 두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이 비율을 통해서 자, 첫째 집의 2배, 셋째 집의 3배. 그러니까 첫째 대지집은 2의 배수, 3의 배수. 그래서 6의 배수구나. 그래서 첫째를 일단 6으로 놔두고 둘째를 3으로 놔두고 셋째를 2로 놔뒀는데 얘네들을 다 합치니까 총 면적 10일과 동일해서 얘를 없애버리고 그냥 6제곱미터, 3제곱미터, 2제곱미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한 문제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13번 문제입니다. 자, 지금 13번 문제 보시면은 A기관 특허 대리인 보수 지급 기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갑과 을의 보수의 차이는 하고 되어 있습니다. 자, A기관은 특허 출원, 특허 대리인에 의뢰하고 이에 따라서 수임한 대리인의 보수를 지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수는 착수금과 사례금의 합이고요. 착수금은 착수금 산정 기준에 의해서 합산이 되는데 단 세부 항목 합산 금액이 14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40만 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거 여기 금액 나와 있고요. 독립항 한 개하고 명세서 20면 이하는 착수금에 산정이 되지 않고 사례금은 등록된 경우에는 착수금과 동일한 금액, 즉 2배가 된다는 얘기고요. 거절된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값부터 계산을 해볼게요. 값은요, 독립항 하나. 자, 그러면 얘는 금액 산정이 안 되죠. 여기서 하나는 착수금 산정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종속항 2개. 자, 요거는 계산이 되니까 일단 기본료 120만 원에 종속항 2개니까 7만 원이 더해지고요. 그 다음 명세서가 14면이죠. 명세서 14면은 20면 이하이기 때문에 또 금액에 산정이 안 되고 도면 3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도면 3도니까 4만 5천 원. 그래서 4.5라고 표시를 해서 다 더해 주시면 131.5가 되고요.
그 다음 여기는 등록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사례금이 착수금만큼 받게 되죠. 그래서 곱하기 2를 최종적으로 해주시면 얘는 263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 을은요. 을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료 120만 원에 독립항이 5개입니다. 독립항이 5개. 그러면 한 개 초과분, 한 개를 제외한 초과분이 4개니까요. 40만 원이 더해지죠. 근데 이 이율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뭐라고 그랬죠? 140만 원을 초과한 경우엔 140만 원으로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계산할 필요 없이 결과물이 140만 원.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거절됐으니까 사례금은 0원. 그래서 둘의 차이는 123만 원.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14번 문제.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면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제허가 심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70점 이상이면 제허가, 60점에서 70점이면 허가 정지, 60점 미만이면 허가 취소로 판정을 하고 기본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가에서 라 항목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점 항목에 대해서 과태료는 회당 2점, 자 과태료 2점 68, 자 바로 써놔요. 그 다음에 제재 조치는 1회 경고당 3점, 경고는 3점, 여기 3점, 1회니까요. 그 다음에 주의는 1.5점, 1.5 곱하니까 여기는 4.5, 여기는 3. 그 다음에 권고는 0.5, 그러니까 여기는 0.5 곱하면 3, 여기는 1. 이렇게 되죠. 감점이요. 자, 이렇게 돼서 우리가 이제 그 총점을 계산을 해놓은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보기 중에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다시 한번 가공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비어져 있는데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를 할게요.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A가 감점되는 총 항목은 9점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총 감점되는 점수가 마이너스 15.5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4점이 감점이 돼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 둘, 세 개를 더하면은 60점이 되는데 60점에서 9점을 빼주시고 X를 더하니까 51점 플러스 X 이렇게 해서 정보를 가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보시면 B는요. 하나, 둘, 셋을 더하면은 57점이 되는데 57점에서 15.5점을 감점을 하니까 41.5가 되고 그 다음에 Y를 더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C는요. 23, 18, 21, 16 다 더해 주시면 78점이 되게 되고요. 78점에서 14점을 빼주시니까 C는 최종 점수 64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가공해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A의 색깔 바꾸겠습니다. A의 라 항목 점수가 15점이라면 그죠? A의 라 항목 점수, 자 X를 얘기하는 겁니다. X가 15점이라면 A는 제어가 받을 수 있다. X가 15점이어도 66점이죠. 70점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이 틀렸고요. 기억 들어간 선지 일단 지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니은 보시면요. B의 허가가 취소되지 않으려면 B의 라 항목이 Y예요. 자, 그러면 얘가 취소가 되지 않으려면 몇 점이 돼야 되냐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19점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그죠? 19점 이상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 점수는 자연수기 때문에 18.5점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수로 했을 때 18점일 때는 60점 미만이고요. 19점 이상이 돼야지, 여기 19점 이상이 돼야지 60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옳은 문장, 그래서 니은이 안 들어간 5번 선지도 배제가 되고, 마지막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이렇게 압축이 되면서 디귿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C가 2020년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다면, 자,
C가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없으니까 8점이 플러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72점이 되니까 제어가 대상이 되죠. 그러니까 판정 결과가 달라진다 하니까 옳은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은 4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보시면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수질 검사 빈도와 수질 기준을 둘 다 충족한 검사 지점만을 모두 고르면 하고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수질 검사 빈도와 수질 기준에 대해서 보니까 이 문제는 이제 법조문형에서 자료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료가 중요하죠. 자, 그래서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라는 뭐 주체라든지 대상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정수장에서의 검사, 수도꼭지에서의 검사, 그 다음에 수돗물 급수 과정, 즉 배수지에서의 검사 이렇게 항을 나눠 놓고요. 그 다음에 수질 기준 여기에 있다라는 거 체크하고 바로 상황으로 들어가면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자, 갑 시장은 어떤 법 몇 조에 따라 공공조에 따라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A에서부터 E는 이전 검사에서 매번 수질 기준을 충족하였고 이번 수질 검사에서 아래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라고 했을 때 수질 검사 빈도와 수질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검사 지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먼저 정수장, 이렇게 정수장이 있고요. 수도꼭지 있고 배수지 있어가지고 여기는 1번에 적용되고 여긴 2번에 적용되고 여기는 3번. 자, 1호, 2호, 3호에 적용이 되는 거 일단 체크해 주시고 들어가 보면요. 정수장 A는 잔료 염소고요. 자, 보면은 잔료 염소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1회 이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검사 빈도는 옳고요.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보면은 잔료 염소는 4mg per 리터 이렇게 이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검사 결과도 충족하니까 A는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가 들어가지 않은 B, D는 속어. 자, 그 다음에 B를 보시면 질산성 질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는 매주 1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일 하니까 당연히 요거는 검사 빈도는 옳고요. 그런데 이제 검사 결과를 보니까 질산성 질소는 10mg per 리터. 근데 11mg per 리터니까요. 11이니까 여기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B는 안 됩니다. 그래서 B가 들어간 선지 4번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우리 C를 보시면 C 일반 세균이고요. 일반 세균 확인을 하면은 여기도 매주 1회 이상인데 여기는 매월 1회 했으니까 여기서 안 되고요. 그래서 C가 들어간 선지 5번이 지워지고 마지막 2 하나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배수지 잔류 염소고요. 배수지는 여기 있고 3호고요. 잔류 염소 있고 매 분기 1회 이상인데 매주 하니까 여긴 충족을 했고요. 그 다음 2mg per 리터. 자, 잔류 염소 기준에 충족을 하니까 2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시면은 민원의 종류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민원의 종류 일단 단락을 한번 나눠볼게요. 보기 편하게요. 자, 이렇게 민원의 종류, 민원의 신청, 민원의 접수, 이송, 통지, 그 다음에 처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민원이 법정 민원이 먼저 있는데 인가 허가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질의 민원이 있고 이거는 법령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 그 다음에 건의 민원이 있고요. 행정제도 개선. 그 다음에 기타 민원이 있고요. 여긴 행정제도 개선. 그 다음에 기타 민원은 그 외의 상담 설명, 불편 해결 요구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의 신청은 문서, 전자문서를 포함이 되고요. 기타 민원은 구술이나 전화로도 가능하고 민원의 접수는 민원실에 접수하고 접수증 교부. 그런데 기타 민원은
기타 민원 혹은 우편 전자문서로 신청한 민원은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민원의 이송은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통지,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기타 민원의 경우에는 통지의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의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술이나 전화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반복, 중복 민원의 처리에 대해선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였다면 그 후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는 바로 종결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옳은 거 찾는 거고요. 자, 갑은요, 인근 공사장 소음으로 불편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을 A씨에 제기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여기는 기타 민원이 되겠고요. 민원의 종류 중에. 그 다음에 영업 허가, 인가 허가에 관련된 거는 법정 민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선지 1번 보시면은 갑은 구술 또는 전화로 신청을 할 수 없다 했으니까 틀린 문장. 그 다음 2번, 을은 전자문서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없다 했는데 문서는 일반 문서와 전자문서가 모두 가능하니까 틀린 문장. 그 다음에 3번, 갑이 신청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 소관 사항이라 경우라도 A씨는 해당 민원을 이송 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틀렸죠. 왜냐하면 지체 없이 소관기관에 이송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4번, A씨는 갑이 신청한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를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지금 보시면은 갑이 신청한 건 기타 민원이죠. 기타 민원은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가 옳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5번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은 간단히 해결하실 수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번엔 17번 문제입니다. 자, 17번 문제, 지금 크게 법조문형인데 2개의 조문으로 나눠지고요. 첫 번째 조문부터 살펴보면 건축물에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요거 중요하고요.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이나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을 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받은 자가 각 호에 해당이 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취소에 대한 조건,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와 그 다음에 공사 기간 내에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조문 보시면은 땡땡부 장관은 국토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 등에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도지사는 이제 지역 계획이나 도시, 군 계획에 특히 필요하다라고 인정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공의 제한입니다. 자, 그 다음 3항 보시면은 1항, 2항에 따라 건축 허가나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자, 어떤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1항, 2항에 따라 건축 허가나 건물의 착공이 제한되는 경우는 제한 기간은 2년 이내 단 1회에 하나여 1년 범위에서 제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20층 연면적 5제곱미터 갑은요. 그 다음에 을은 연면적 15만 제곱미터 건축물을 각각 A 광역시와 B 구에 신축하려고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은 갑은 B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 지금 갑은요. 지금 보시면 지금 우리가 그 첫 번째 조문에 1항에서 보면은 시장이라든지 군수구청장 허가를 받으면 되는데 21층 이상이나 10만 제곱미터 이상만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을 할 때는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20층이고 21층이 안 됐고요. 10만 제곱미터도 안 되니까요. 구청장에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문장이 되고요. 그 다음 2번 보시면 갑이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 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 경우 일정한 절차에 거쳐 갑의 건축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것도 근거를 보시면은 광역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 계획에 필요하다라고 인정될 때 구청장이 건축한 건축 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요. 얘도 맞는 문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비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받은 을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자, 근데 제한하는 주체는 누구였냐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장관이나 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지, 구청장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주체가 틀려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선지도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도 법조문형이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법조문형인데 평상시 안 보이던 법조문형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이제 법조문 이렇게 되어 있어서 1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보공개심의회라고 하고요. 10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내부위원은 위원장 1명 땡땡 실장, 그 다음에 각 부서 정보 공개 담당관 중 3명. 그러니까 내부위원은 일단 4명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외부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의 위촉.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2항 보시면은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위원장을 비롯한 내부 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 외부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2년, 1회 연임하면 4년, 2번 연임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인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 그 다음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득이한 이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1번부터 선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부위원의 최대 임기는 6년이다. 아까 제가 언급을 했죠. 처음에 2년, 한 번 연임하면 4년, 2번 연임하면 6년.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문장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정보공개심의회에 최소 6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된다. 자, 2번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내부 인원은 4명이에요. 그 다음에 외부 인원이 몇 명이 돼야 되냐면 X명이 된다. 자, 이렇게 이제 최소 인원을 계산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어떻게 돼야 되냐면
외부 위원은 자 여기 보시면 외부 위원은 위원수의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위촉을 해야 된대요. 자 그러면 x는요. 전체 얘네들의 합이니까 x 플러스 4의 3분의 1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3x, x 플러스 4고요. x는 2명 이상. 자 그러니까 x가 2명 이상이니까 요거를 합쳐주면은 6명 이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최소 6명으로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는 게 옳은 문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시험의 7급 문제의 특징인 거죠. 뭐냐 하면 법조문형에서 이렇게 계산 형태 혹은 수리적인 형태가 가미되는 문제가 기존 민경채 문제나 5급 문제에서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역이 좀 혼합되는 형태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내부위원이 모두 여성일 경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자, 최소 인원이 6명이었잖아요. 그럼 모두 나머지 3명이 남자면은 그죠? 특정 성별이 2분의 1 이하는 안 되죠. 그죠? 특정 성별이 다른 성별의 2분의 1 이하면 여성이 4명이잖아요. 그럼 그거의 2분의 1 이하면은 2명 이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남자가 3명이게 되면은 7명의 위원으로도 구성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3번은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4번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8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면 위원회 3명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먼저요. 4번을 보실 때 8명의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지 개의를 해요. 자, 그러면 얘는 약 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크거나 같다가 돼야 되죠. 5점 몇몇인데 6명이 돼야 되니까 최소 6명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그 다음 6명 중에 3분의 2가 그 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시면 4명 이상이 됐을 때 찬성 그 의결이 되는데 3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 경우가 있다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문장이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번 살펴봤고요. 다음 1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9번. 지금 보시면은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을 할 때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요. 분반의 허용 기준에 대해서 일반 강의, 토론 강의, 영어 강의, 실습 강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상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평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었던 강의는 위의 기준에 제시한 수강 인원의 90% 이상이면 분반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부터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기억은 수강 인원이 100명과 80명이고 2020년 강의 만족도가 85점인 일반 강의. 자, 일반 강의 볼게요. 자, 일반 강의는요. 직전 2년 평균 수강 인원이 100명 이상이거나 자, 둘을 더해도 100명 이상이 안 되죠. 90명이에요. 그 다음 2년 중 1년 이상, 1년의 수강 인원이 120명 이상. 둘 어디에도 만족을 못하네요. 그렇다 해도 90점 이상도 안 되죠. 평가 점수가요. 그러니까 분반 허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들어간 선지 4번은 제외가 되고요. 3번, 4번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 이번에 니은은요. 10명과 45명인 영어 강의. 자, 이번엔 영어 강의를 볼 거고요. 자, 분반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2020년 강의 만족도 평가 점수는 90점 미만이었을 것이다. 자, 분반이 허용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영어 강의는요. 평균이 30명 이상이 돼야 돼요. 평균 30명, 55명이니까 30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년 중 1년의 수강 인원이 50명 이상이어야 돼요. 50명도 안 돼요. 맞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90점 이상이었다라면요. 90%만 돼도 분반을 허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50명의 90%는 45명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기 45명이 있는데 분반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90점보다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안 됐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니은은 옳은 문장이고
일단 니은이 없는 2번은 배제가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3번 보겠습니다. 3번은요. 강의 만족도 점수가 92점이고요. 2019년도 20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습 강의고요. C의 분반이 허용되지 않았다라면 2020년 수강 인원은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습 강의 한번 보면은요. 직전 2년 수강 인원이 평균 20명 이상이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20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평균이 20명 이상이라는 얘기는 총원이 40명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2년치를 합치면요. 그런데 92점이잖아요. 92점. 그러면 여기에 몇 퍼센트냐면 90%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36명 이상이면 되는데 36명 이상이 여기 20명이 있으니까 실제로는 2020년은 16명 이상이면은 분반이 돼요. 16명 이상. 근데 16명이 안 됐다라는 얘기는 15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게 옳은 문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분반이 안 됐으니까요. 16명 이상이면 분반이 되는데 분반이 되지 않았다니까, 분반이 허용되지 않았으니까 16명보다 작다. 그러니까 15명을 넘어가지 못했다가 옳은 문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포함되어 있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20번입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20번 문제는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업 공모 지침 수정안의 밑줄 친 가에서 마중 관계부처 협의 결과에 부합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했습니다. 그죠? 부합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지금 보면은 가는 신청 조건 나와 있고요.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부지고 건축물이 없어야 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개발 타당성 다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부처 협의 결과. 자, 지금 협의 결과에 대한 내용 첫 번째 보니까 대학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았으므로 신청사업 부지 안에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어도 허용한다. 자, 그런데 가는요, 건축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했는데 협의 내용이 원래 있던 가에 부합되지 않죠. 이 건축물이 없어야 함에 부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가 들어간 선지는 가는 인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들어간 선지 1번하고 2번은 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창업 선도 대학, 관련 정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평가 비중을 확대해라. 자, 그러니까 관련 정부 사업과의 연계성.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지금 평가 기준을 확대해라. 일단 확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도 좀 읽어봐야 돼요. 논의된 내용 이외의 하위 지표 항목은 배점이 사업 안정성을 위해 현행을 유지한다. 나머지 거 현행 유지하고요. 현행 유지하기 때문에 나는 부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 들어가지 않은 4번도 배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있었던 거 협의 내용을 보면 시범 사업 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시범 사업 조기 활성화에 관련된 평가 지표는 삭제하되 대학 내 주체 간의 합의 정도는 타 지표로 이동하여 계속 평가한다. 대학 내, 자, 지금 보시면은 대학 내 합의 정도가 여기 있었는데 이동을 해서 이쪽으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는 내용에 부합하는 게 맞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나, 다마 5번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21번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1번 다음 글과 대화를 근거로 판단할 때 기억에 들어갈
병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병의 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주무관 정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개업한 A식당은 평일 점심과 저녁으로만 구분해 운영을 하고 해당 시각 이전에 예약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에서부터 병은 A식당에 이번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겹치지 않게 예약을 하고 각자 한 번씩 갔다 왔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나는 이번 주 의뢰 후기를 보고 예약을 했어. 음식이 정말 훌륭하더라. 자, 그러면 을이 먼저 그 다음에 갑이란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월, 화, 수 이렇게 갔다 왔는데 요일은 아직 몰라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나도 나중에 들었는데 병은 점심 할인도 받았대. 나도 다음에는 점심에 가야 되겠어. 자, 그러면 병은 점심에 식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병은 월요일은 개업일이라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피했어.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네모칸이 이제 블랭크가 존재하고 정은 너희의 모두의 말을 들어보니 각자 식당에 언제 갔는지 정확하게 알겠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논리 퀴즈 문제인데 이제 보시면은 각자 언제 식당에 갔는지 점심이냐 저녁이냐까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을보다 갑이 먼저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을은요 어떻게 되냐면 을의 문장을 살펴보면은 병은 점심 할인도 받았대. 나도 다음에는 점심에 가야겠어. 라는 얘기는 여기는 저녁이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을이 갑보다 먼저기 때문에 갑은 그 다음 날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월요일이라고 하면 여기는 화요일이 될 거고요. 맞죠? 월요일이 되면 화요일이 될 거고 만약에 화요일이 되면 수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날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병은 점심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월요일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월, 화, 수 중에 월요일은 아니니까 화요일 점심이나 수요일 점심에 병이 먹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얘가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브릿지가 필요하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점심에 먹었는지 저녁에 먹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병이 어디에 들어갈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갑이 지금 여기는 을은 점심 저녁 중에 저녁이 확정돼 있고 병은 점심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최소한 점심인지 저녁인지가 확정돼 있어야지 요일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중에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갑이 먼저 점심 할인을 받고 나에게 알려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제 확정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을이 점심 저녁이면 을이 월요일에 저녁이 되고요. 갑은 두 번째 날에 점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은 점심에 갑이 먼저 먹고 알려줘가지고 점심에 먹었으니까 수요일 점심이 병이 되면서 확정 지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정은요, 자기 자신이니까 당연히 자기가 언제 먹었는지 알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얘가 논리적인 구조에서 이렇게 브릿지를 연결해주는 단계에서 필요했던 게 갑의 점심 또는 저녁에 대한 언급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답은 갑이 먼저 점심 할인을 받고 나에게 알려준 거야 하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22번은요. 일단 이번 시험에서는 난이도가 가장 높은 문제로 분류가 되는데
사실 또 이렇게 우리가 접근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좀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요. 내일 비가 오는지 예측하는 날씨 예보 시스템을 개발한 A청이 있는데요. 사전 테스트 전략을 수립을 했고요. 같은 날씨 변화를 경험하는 잠재 사용자에게 전화번호를 개인의 동의를 얻어 확보를 했고, 첫째 날에는 잠재 사용자에게 두 그룹으로 나눠서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 둘째 날에는 또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한 그룹을 다시 두 그룹으로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보낸답니다. 이후 같은 날에도 같은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요. 보낸 메시지가 날씨와 일치하지 않는 잠재 사용자를 대상으로도 같은 작업을 반복을 해서 직전일에 보낸 메시지와 날씨가 일치하지 않은 잠재자의 수요를 같은 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를 보낸대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뭐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처음에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로 나누고요. 또 얘네들한테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로 보내고요. 또 여기서 비가 온다, 비가 오지 않는다로 보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1일차, 2일차. 그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계속해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최종적으로 5일차까지 갔을 때 여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2의 5제곱. 그래서 32가지가 되게 돼요. 그 32가지 배열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제 요거 총 경우의 수가 32가지인데, 자, 요거는 잠깐 지울게요. 총 경우의 수가 32가지. 그러니까 5일차까지 갔을 때 그 메시지를 보낸 거에 대한 그 경우의 수가 32가지인데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자, 20만 명의 잠재 사용자에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32가지고요. 받은 메시지의 날짜가 3일 연속 일치하는 경우 해당 잠재 사용자는 날씨 예보 앱을 설치 후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앱을 설치한 잠재 사용자의 총수는 하고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3일 연달아 설치하는 게 일치하는 거를 동그라미라고 할 때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연달아 일치하잖아요. 그럼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날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경우의 수가 2가지, 여기에 경우의 수가 2가지 해가지고 이 1, 2, 3일이 일치한 경우는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첫 번째 날은 일치하지 않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이 일치하는 경우는 여기에는 일치해도 되고 일치하지 않아도 되니까 2가지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3, 4, 5가 일치하는 경우인데 3, 4, 5만 일치하는 경우는 또 2가지로 나눠져요. 얘가 X, X인 경우 1가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 5X555 1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32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8가지만 3일 연달아 이제 그 일치하는 경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32분의 8이니까 전체의 4분의 1이라는 비율을 갖게 되고요. 4분의 1 곱하기 20만 명, 그러니까 정답은 5만 명, 이렇게 정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이게 이렇게 접근을 해보니까 또 할만하죠. 근데 이게 막상 시험에서 만났을 때는 상당한 난이도로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23번, 24번 세트형 문제입니다. 자, 7급 작년 모평 때 그 세트형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번에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문제가 나왔네요. 자, 지금 제시문도 길고요. 그 제시문에 맞춰가지고 23번과 2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일단 단락을 조금 나눠주셔야 되겠네요. 양이 좀 많으니까요. 자, 그 다음 이 문제가 정신이 좀 없는 이유가 주체와 대상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쉽게 해결이 될 텐데, 자, 한번 볼게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인 시, 군, 구의 인적, 지리적 여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을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땡땡위원회 이하 위원회는 통합 대상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이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 자, 지금 위원회가 건의하는 게 아니라 건의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 주민이라는 거죠. 그죠? 여기는 위원회가 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를 발굴하고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민이 건의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투표권자의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주민은 위원회의 통합을 건의할 때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도지사라고 하는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해야 한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자, 여기 또 키워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접수받은 통합 건의서의 의견을 첨부해서 위원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위원회는 위의 건의를 참고해서 통합 방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 다음 땡땡부 장관은 위원회가 마련한 통합 방안에 따라 통합을 해당 지방자치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땡땡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권고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땡땡부 장관이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이 부분 조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실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고 실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락 보시면 지방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 의사가 확인이 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통합 대상의 지방자치단체 및 이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그 다음 또는 도. 자, 여기 지금 관계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가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 체크를 해주시고요. 장은 명칭,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 사무 등 세부 사항을 심의해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통합추진공동위원회 위원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는 각각의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을 하는데 그 결과 자연수가 아닌 값이 나왔을 땐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한 값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위원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산하는 공식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합추진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는 위에서 나온 관계지방자치단체 수의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 수에다가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것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리 한번 23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3번 윗글을 근거로 판단을 할 때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선지 보시니까요. 땡땡부 장관이 요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합과 관련한 주민투표를 실시된 경우에는 통합권고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얘는 세 번째 단락에 근거가 있죠. 자, 땡땡부 장관이 있고요. 네모네모 장관이 있고요. 네모네모 장관이 통합권고안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장관이 필요가 인정이 돼서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취하지 않아도 된다가 옳은 문장이 되면서 정답은 1번이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누누이 이제 멘탈적인 부분을 강조했죠. 1번에서 정답이 나왔을 때 확신을 갖고 넘어갈 수 있느냐. 그죠? 자기가 푼 문제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지 넘어가겠죠. 안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그냥 넘어가기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나왔지만 우리 4번 한번 볼게요. 4번 한번 보시면은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은 땡땡부 장관과 관계지방자치단체장에 추천하는 자로 한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체라든지 대상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헛갈리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 부분의 근거를 우리가 보면은 자, 지금 통합추진위원회에 대한 설치가 나와 있고요.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은요. 관계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땡땡부 장관은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지방의회가 들어가야 되는데 땡땡부 장관이 들어갔으니까 이게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까 처음에 골라놨던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 세트형 문제 24번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윗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는 했습니다. 자,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는요. 위에서 구한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에다가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를 곱한 것이래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볼게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용어를 봐야 돼요. 관계지방자치단체는요.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를 관할하는 특별광역도까지 더한 거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씩 인원수를 체크를 해보면 갑도는 지방자치단체가 A군과 B군이 있대요. 그 다음에 을도는 지방자치단체 C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도는 지방자치단체 D가 있대요. 자, 이때 절차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은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했을 때 문제에서 이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인원인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선결 조건이 관계지방자치단체 위원수를 구해야 돼요. 근데 여기 채워 넣으면 돼요. 통합지방자치단체 수는 여기 4개겠죠. 그렇죠? 4개. 그 다음에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는 특별광역시 및 도원 수는 3개예요. 거기에 관계지방자치단체 수는 여기서 얘기했죠. 4하고 3을 더해야 되니까 7개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에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6, 그죠? 거기에다가 더하기 3 곱하기 2, 거기다가 더하기 1, 나누기 7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한댔어요. 자, 그러면 요거는 7분의 31이 되고요. 7분의 31이니까 4.xx 되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명이 되게 돼요. 5명. 자, 그래서 여기 관계지방자치단체장의 단체위원회 수는 5명이 되는 거죠. 5명. 여기가요. 5명.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7개를 곱해서 통합추진공동위원회의 전체 위원수가 나오니까요. 최종적으로는 35명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함정이 31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 이하에서 올림을 해가지고 관계지방자치단체 수 위원을 먼저 구한 다음에 7을 곱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기 곱해지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만 위쪽만 이렇게 해가지고 31명이라고 하면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수할 수 있는 요인 이런 것들 조심해 주시면 여러분들 정답 찾으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25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 25번 문제 행정구역 분류 코드에 대한 얘기인데 논리 퀴즈 관련된 문제죠. 자, 지금 보시면은 행정구역 코드는 5자리로 구성이 되고요. 처음 행정구역 분류 코드는 처음 2자리는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를 의미하는 고유의 값이고요. 그 다음 2자리는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를 의미하는 고유값이래요. 자,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의 시에 속하는 기초자치단체는 군구다. 아유, 말이 조금 힘드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리에는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인 경우에는 0,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0이 아닌 임의의 값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기초자치단체이며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칸에 대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요. 자,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겠죠? 이렇게 나눠지고 이렇게 나눠지고. 광역, 시도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 군구 혹은 군구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자치 여부에 따라서 자치 여부가 자치단체는 0. 그 다음에 자치단체가 아닌 경우는 0 이외의 수. 이렇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분석하고 나서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 땡땡시에 A구와 B구 중 B의 행정구역 분류 코드가 첫 자리가 1003이다. 자, 그러니까 5자리가 있는데 B는요 1003인 상태예요. 그 다음에 5번째 자리가 비어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A가 결정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이거 A를 위주로 써야 되니까요. 이거 순서를 살짝 바꿔볼게요. 그냥 아래에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A는요, 여기 이제 5자리를 채워야 돼요. 맞죠? 자, 그런데 이제 A 값은요,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인지 기초자치단체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죠? A9의 행정구역 코드는 땡땡시가 광역자치단체라면 무엇이고 기초자치단체라면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대요. 자, 그러면 광역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시가 광역이면요. 그죠? 시가 광역이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 광역자치단체인 시에 속하는 구는, 그죠? 구는 기초자치단체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역이면 일단 10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얘는 기초자치단체라고 그랬잖아요.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얘는 03이 아닌 다른 코드가 들어가고 끝에 0이 들어가야 돼요. 그죠? 기초자치단체라고 했으니까요. 그 다음에 광역자치단체라고 했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이렇게까지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땡땡시가 기초자치단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요 네모칸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10까지는 동일해요. 그죠? 10까지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지금 광역자치단체일 때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요 다음에 들어가는 지금 요 시군에 들어가는 게 기초자치단체라고 했으니까요. 시구에 들어가는 게
이 숫자가 03과 다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03과 다른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초자치단체의 시라고 하면은 그 시군구가 기초자치단체 시 안에 같은 구의 숫자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03이 들어가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시에 구하는 시에 속하는 구는 자치단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0 이외의 수가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5번 선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0, 하나는 0이 아닌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죠? 최소한 0이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03이 한 번만 들어간 거 찾아야 되니까 3번 지워지고요. 얘는 아예 03이 아예 없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조건에 맞는 것을 보니까 지금 여기는 10020, 10020이 동일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여기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03이 일치해야 돼요. 이 부분이요. 조건에 의해서요. 그래서 최종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문제 일단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되게 헛갈려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헛갈리고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해가 안 되실 때는 뭐 추가적으로 질문을 요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국가직 7급 PSAT 상황 판단 해설 강의를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모두 고생하셨고 내년에 이제 다시 내년에 이 7급 국가직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이 해설과 문제를 토대로 해가지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서 좋은 성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